지금 우리 경제는 거대한 폭풍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게 솟구치면서 1,500원이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뒤덮고 있죠.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위험천만한 수준으로 벌어졌고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금리 인상의 압박 속에 과연 우리의 자산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격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을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죠. 심상치 않은 환율 불안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한국 자산의 매력은 사라지고 강달러 현상에 이끌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국내 시장의 발판이 흔들리고 결국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어 주식시장은 물론 전체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 인상론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미 금리 차는 정말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왔는데 그 결과는 결국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환율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외통수에 몰린 겁니다. 금리를 올려서라도 외국인 투자자를 붙잡고 환율을 안정시킬지 아니면 이대로 두고 환율 폭등과 물가 상승의 고통을 감내할지 하는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여러 신호들은 금리 인상 쪽으로 강하게 기울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역설적일 수 있지만 뜻밖에도 개선된 경기 지표들이 금리 인상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최근 발표된 GDP 증가율은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수십 분기 만에 경험하는 가장 좋은 성과입니다. 올해 수출 또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이러한 경제 활력의 회복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리고 금융시장의 내부 움직임 또한 금리 인상의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은행 금고가 텅 비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은행들은 고객들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건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예금 이자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저금리에 지친 돈들이 은행 금고를 박차고 떠나면서 주식이나 다른 고수익 자산으로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이처럼 은행의 핵심 자금원인 예금이 빠르게 줄어들면 은행들은 비어가는 금고를 채우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예적금 금리를 파격적으로 높여 고객들을 유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채를 발행해 시장에서 직접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은행들이 금융채 발행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융채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금융채의 금리가 치솟게 되고 이 금융채 금리의 상승은 결국 시중금리 전체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따라서 인상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죠. 이것은 기준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시장의 힘만으로 대출금리가 먼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의 흐름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거든요. 돈을 빌리는 수요자들은 금리가 조금 오르더라도 급하면 기꺼이 돈을 빌립니다. 즉, 이들에게는 금리가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공급자인 은행들은 금리가 낮아지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이자로는 빌려줄 필요가 없겠는데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은행들은 돈을 덜 빌려주고 싶으면 금리를 그냥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수급 구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건드리지 않아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상황은 예금이 줄어들고 은행은 자금이 메말라가며 금융채 발행으로 금융채 금리가 급등하고 시중금리마저 뒤따라 뛰는 시기입니다. 놀랍게도 대출금리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죠.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기준금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시장이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준비를 마쳤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 또한 내년 금리 인상론이 되도되는 강력한 배경이 되는 거죠. 또한 내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의 반응이거든요.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는 매우 단순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죠. 둘은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숙명의 관계인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매년 5,000원을 주는 약속 증서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시장에서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가 3,000원으로 내려가면 당신의 5,000원짜리 채권은 당연히 더 귀한 몸값이 됩니다. 사람들은 비싸게라도 그 채권을 사려고 할 것이니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시장에서 새로 나오는 채권의 이자가 갑자기 7,000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5,000원짜리 채권은 이제 매력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굳이 옛날 채권을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겠죠. 자연스럽게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내 채권의 이자가 상대적으로 좋아져서 비싸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내 채권의 이자가 볼품없어져서 싸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채권 가격과 채권의 수익률은 서로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채권은 만기 때 돌려받을 원금과 이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 채권 가격이 싸지면 같은 금액을 더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기에 상대적인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채권 가격이 비싸지면 수익률은 낮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최근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반대로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투자자들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면 새로 발행될 채권들의 이자율이 훨씬 더 매력적일 테니 기존 채권들은 재빨리 팔아버리는 겁니다. 즉, 채권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의 현상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 출장 중 가진 인터뷰에서 금리 방향 전환이라는 한마디를 던지자마자 시장에서는 마치 신호탄처럼 받아들여져 외국인들의 국채 투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채권 시장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보다도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경제의 최전방 센서와 같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방향을 읽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망 또한 내년에는 올해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곧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전셋값과 매매가가 함께 올랐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거든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현재 시장의 모든 조각들은 내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환율 불안과 거대한 한미 금리 차, 그리고 의외로 반등하는 성장률,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자금, 치솟는 채권 금리까지 이 모든 신호들이 금리 유지 혹은 인상을 외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올해까지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동력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지만 내년에는 이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진다면 부동산 시장은 피할 수 없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 세입자들은 전세보다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게다가 대출 부담이 급증하면 주택 매수 심리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에 매매가 하락 압력 또한 강해질 가능성이 높죠. 이렇듯 내년에 다가올 금리 상승 압박 상황은 올해 우리가 겪었던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지고 부동산과 채권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하며 전반적인 소비와 투자 심리마저 위축될 겁니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겠죠. 거의 모든 자산군이 이러한 금리 인상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버텨내고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금리 인하가 없는 내년 시장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3가지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겁니다. 고금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꾸준히 수익을 창출해내는 자산입니다. 매달 배당을 주는 월배당 ETF나 안정적인 배당주 혹은 고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투자 파이프라인은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든든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자산 가격 변동성의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전략은 미래를 이끌 성장성이 확실한 섹터에 올라타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부분의 자산이 압박을 받겠지만
금리 영향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가진 분야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2026년 이후의 전망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이를 뒷받침하는 AI 인프라, 그리고 혁신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분야입니다. 또한 미국 본토의 제조업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 인프라 같은 분야도 주목받고 있죠. 이러한 분야들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ETF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우리와는 다른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력이 훨씬 큰 국가입니다. 이미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채권이나 주식, 그리고 배당 상품의 매력도는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금리가 실제로 인하되기 시작하면 미국의 은행 예금 금리도 함께 하락하게 되면서 배당 ETF나 커버드 콜 ETF 같은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시야를 넓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년 금리 전망과 그에 따른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압박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들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리 인상 리스크를 피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진 섹터를 선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투자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배치해야만 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버티기가 아니라 변화에 맞춰 과감히 우리의 자산을 새롭게 배치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든든하게 확보하고 미래 성장 ETF에 투자하며 미국 시장으로 자산의 일부를 이동시키는 이 세 가지 전략이야말로 다가올 2026년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버티고 기회로 만들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